전 세계가 구조조정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조율이에요, 지금. 조율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세게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분 옆집 동네 아저씨가 집에서 놀고 있는 꼴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속상하지만 모두의 일자리를 다 지킨다, 이거는 너무 낭만적이고 그냥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 지키려고 붙잡고 있다가 모두의 일자리가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회사가 엎어질 거니까. 한국 최고의 기업도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저 욕망이 된 하이엔드 체어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이엔드 체어 한국의 중산층이 왜 눈을 뜨고 있는 거죠? 하이엔드 체어는 그리고 어느 정도부터 하이엔드 체어? 하이엔드 체어라 그러면 비싼 의자인데요. 네. 보통 뭐 1,000만 원 전후쯤부터 보통 얘기를 하고, 뭐 싼 건 그래도 한 몇백 이상은 돼요. 네. 허먼빌러가 한 200 정도면 시작되는 것들도 있던데. 허먼밀러의 사무실용 에어런 체어는 한 200대죠. 네. 그거는 사무실용이 그런 거고, 허먼밀러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 임즈 라운지 체어 같은 게 집에서 쓸 수 있는 2인용 라운지 소파인데 이게 보통 지금 한 900 정도 하는 거고, 이런 제품들이 사실은 많아요. 이거 200 이런 건 좀 싼 건 거고. 체어들 중에서 바르셀로나 체어라고, 이게 한 100년쯤 전에 1929년에 디자인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의 작품인데요. 이게 스툴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의자에 앞에 스툴까지 있는 거 1인용이에요, 이거 다. 네. 이거 한 2,500 가까이 되고, 스티브 잡스가 PT 할 때 꼭 앉아있던 소파가 있어요. 네. 그게 르꼬르비지에라는 프랑스 건축가가 디자인한 건데, 그게 LC3라는 의자고, 이것도 1,000만 원 한 중반대쯤 해요. 작년에 신세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물건이 그 LC3의 3인용 버전의 소파였어요. 네. 3개짜리. 스티브 잡스가 안 탄 건 1개짜리고, 네. 3개짜리 이게 그 국내 소비자가가 한 2,700쯤 하고, 할인하면 그래도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게 가장 많이 비싸게 팔렸던 물건이고, 네.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자기 집에 가구가 없는데 집에 갖고 있던 가구가 조지 나카시마라는 미국 작가 가구가 있어요. 네. 가구 의자 하나가 몇 천원씩 하는 거 있어요. 네. 돈 줘도 못 사는 가구가 있습니다. BTS RM 집에 이 가구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집이 유튜브가 됐건 TV에서 노출이 되잖아요. 맞아, 노출된 세상이죠. 노출이 됐을 때 그걸 보고 알아채요. 지금 시대 10대, 20대, 30대가 알아채요. 저거 쓰고 있다. 저거 어떤 제품 얼마짜리 알아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가 하면요. 한국 사람들이 남녀노소 뭐 누구나 길거리에 지나가는 차를 보고 알아맞혔어요, 다. 벤츠를 보고 얼마짜리 그렇죠. 다 알았어요. 백을 보고도 샤넬 다 알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수입 자동차하고 명품 백은 마치 감별사 수준으로 다 알았어요. 근데 가구만 몰랐죠. 몰랐던 이유가, 가구는 과시에 있어서도, 왜냐면 가구는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자동차나 가방은 들고 다니니까 과시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샀는데, 그래서 돈 없는 사람도 샀잖아요. 가구는 진짜 돈 있는 사람만 샀었어요. 맞아요. 의자 1,000, 2,000, 3,000짜리를 뭐 돈 없는 사람들이 그걸 부담스러워 할 거니까. 근데 이걸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는 게 자꾸 노출이 돼요. 자꾸 노출이 되면서 10대, 20대, 일부 30대까지는 알게 된 거예요. 알면 욕망이 생겨요. 모르면 욕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포르쉐가 뭔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저걸 갖고 싶다는 마음이 안 생기겠죠. 아니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비싼 체어를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20대들이 농담 삼아 얘기하는 허세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네. 허세 피라미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명품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시계, 액세서리, 명품, 이런 자동차, 이런 게 최고가 아니에요. 자동차가 한 3등쯤 돼요. 그 위에 뭐가 있냐? 집, 인테리어, 가구가 탑이에요. 이미 20대들이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에서 허세의 탑은 가구예요. 네. 그걸 걔들은 알고 있어요. 벌써. 그 허세 피라미드를 저희 먼테랜드 공저자인 부일라님이 그렇죠.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이미 그 전부터 회자되는 얘기인 거죠. 회자되는 얘기를 그분이 정리를 하신 건데, 그게 회자가 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얘들이 허세에 찌들었다가 아니고, 네. 원래 돈 없는데 탐내면 허세고요. 돈 있는데 탐내면 그건 취향이라고 불러요. 원래 부자들은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 다. 부자들이 뭘 하는지를 알아낸 거예요, 애들이. 참고로 한 달 살기란 거 있죠. 한 달 살기 우리나라에서 열풍이 언제 분 줄 아세요? 뭐 제주 한 달 살기, 동남 한 달 살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한 달 살기 열풍이 언제쯤? 대략 시기, 대략 한번 맞춰보시면. 전혀 뭐 TV에서 연예인들이 뭐 그런 걸 보여줬었나요? 그게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2010년대 얘기하세요.
2015년, 뭐 어떤 사람은 2020년. 그때 뭐가 있었나요?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는데 왜 한 달 살기가 바람이 불었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어떤 트렌드가 생기면 그 트렌드를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착각해요. 그 트렌드의 대부분은 다 부자들이 언제 누렸나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한 달 살기 유행은 1990년대 중후반에 누렸어요. 1990년대 중반 후반에 부자들 사이에서 파리 한 달 살기, 뉴욕 한 달 살기 엄청 열풍이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 몰랐어요. 왜? 그때 부자가 아니었으니까 모르죠. 네. 부자들만 늘었으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 중산층까지 내려오는데 20년 걸렸어요. 2015년 이후부터 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별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산층들도 세컨하우스 관심 있잖아요. 부자들이 별장을 70, 80년대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게 내려오는 데는 한 50년씩 걸렸어요. 의자, 비싼 의자도 찐 부자들은 이미 8, 90년대도 다 갖고 있었어요. 그게 내려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욕망들이 상위 1%가 누리는 게 5%가 되고 10%가 되고 20%가 되는 게 점점점 퍼져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이엔드 체어 시장은 한 10%까지 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벌써. 이게 어떤 징후가 있냐면 해외에 비싼 브랜드, 뭐 벤츠나 BMW는 회장이 한국에도 와요. 틈틈이. 왜? 좋은 시장이잖아요. 좋은 시장이죠. 하이엔드 가구 브랜드에선 CEO가 한국에도 안 와요, 그동안은. 저 사지도 않는데 왜 가요? 이제 와요. 이제 한국에 온단 말이죠. 그들이 디렉터도 와요, 한국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탈리아의 까시나라는 하이엔드 가구 브랜드가 있는데 이 가구 브랜드에서 수입되는 가구들의 가격이 낮아졌어요. 5년 전보다 낮아졌어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왜 낮아졌냐? 수요가 많아지면 많은 양을 갖고 오니까 다운돼요. 예전에는 이탈리아 현지가 곱하기 2.5에서 3을 팔았단 말이죠, 한국에서. 지금은 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1.5까지 내려갈 겁니다. 점점점 물가가 상당히 떨어져요. 이게 어느 시점 되면 현지가랑 비슷해지겠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물건은 미국산 물건이어도 미국에서 사나 한국에서 사나 그 편차가 한 10%쯤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하이엔드 가구가 그렇게 점점 돼가는 중인 거. 이거 한 몇 년 더 지나면 그렇게 될 건데. 거기다가 또 어떤 징후가 또 있냐. 한국에서 애들이 알아봤다는 것은 애들이 계속 눈독 들이고 있다는 얘기고 네. 가지진 못해서 탐을 내는 거죠. 포르쉐를 못 가져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처럼 비싼 채를 이 마음속에다 넣어두는 거예요. 더 이상 벤츠가 하차감도 안 생기고 흔해 빠졌으니까 자랑이 안 되면 현대차 살게. 그럼 벤츠 살려고 했던 거보단 돈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네. 이 돈 가지고 내가 한 1,000, 2,000짜리 의자를 하나 사서 집에서 좀 누릴까? 이게 더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좋을 수도 있다 이거죠. 선택이 바뀌는 건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유일무이한 의자 잡지가 있어요. 매거진 C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매거진 C는 체어의 C입니다. 이거 한국하고 해외 동시에 판매되는 잡지인데 한국판, 영어판 이렇게 해가지고 매거진 B라고 잡지 있습니다. 세계 적으로 나가는 유명한 잡지 있어요. 매거진 B에서 이 매거진 C라는 잡지를 편집 대행해주고 있어요. 편집 대행해주고 있는데 그럼 이 잡지를 콘텐츠를 누가 만드는지와 여기에 돈을 누가 대고 있는지 이게 알짜인 거죠. 이게 누구냐? 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봉진 대표가 창업해서 그란데 클립이라는 창업 회사를 차렸는데 여기서 하는 사업이 어린이 장난감 사업도 하고 뭐 스테이 호텔 사업도 하고 골프웨어 사업도 하고 몇 개 사업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매거진 사업이에요. 매거진도 하필이면 의자에 대한 매거진. 즉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는 가구와 관련된 뭔가 비즈니스를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 하이엔드 체어 시장이 이제 눈을 조금 뜨기 시작하는 거고 해외는 엄청 커요. 이 시장이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마찬가지로 본다면 굉장히 성장세가 높아지고 하이엔드 체어 시장이 뜨면 연결되는 게 이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이에요. 오디오 시장 또 자연스럽게 조명과 인테리어 시장. 요즘 인테리어를 30평대 아파트, 보통 국민평형 얘기하잖아요. 네. 30평대 아파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하면 기본 견적으로 한 5천 이상 뽑아요. 그게 기본이. 만약에 그 30평대가 압구정에 있다. 그러면 억 가까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반포다. 그러면 더 붙는 건 거고. 그게 시골이다. 그래도 몇 천. 굉장히 단수가 커졌어요. 집을 꾸미는 데 대한 기준 자체가.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그 정도의 여력도 생겼고 과시에 있어서의 수단도 내가 남에게는 안 보여줘도 집안은 내가 보는 거잖아. 내가 잘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벤츠 안 살래. 나 현대차 살래. 대신 그 남는 돈으로 집을 잘 꾸며놓게. 그 만족도, 자기 만족이 훨씬 중요한 거죠. 이제까지는 자기는 불만인데 남한테 멋지게 보이는 거. 벤츠 끌고 있는데 집에 가보면 뭐 5평짜리 집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바뀌어가는 중이라는 거. 의자에 눈뜬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트렌드가 다른 조명이라든가 다른 것, 오디오라든가 자, 곳곳에 다
퍼진다라는 거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 저는 사실 이제 저도 의자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의자에 관심이 많은 거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여주기 위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너무나도 앉아서 일을 많이 하니까 특히 저는 이제 거의 뭐 낮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니까 허리가 되게 중요하니까 고민을 했었어요. 허먼 밀러라 뭐 그 200에서 300 사이 때를 앉아봤는데 그걸 살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저연봉자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썼는 건 태어나 썼는 의자는 듀오백, CDG가 답니다. 왜냐면 그 의자를 2, 300짜리를 쓴다라는 게 근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의자는 잠깐 앉아봐서 몰라요. 저는 그 에어런 체어를 이미 10년 이상 쓰고 있는데요. 저는 그거 말고도 뭐 아까 제가 언급한 웬만한 좋은 체어를 다 써요. 다 쓰는데 의자는 길게 써야 느껴요. 1시간 앉아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앉아보고 나서 좀 다르긴 하구나. 몸이 재산이잖아요. 몸이 재산인 사람들이 이걸 좋은 차나 좋은 가방에 투자하는 거는 몸이 재산인 거와 상관없이 보여주기인데 의자가 훨씬 중요한 거죠. 훨씬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너무 좋은 멘트 해주셔서 돈이 있는데 하면 취향이고 없는데 하면 허세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의자가 중요하지만 그 수백, 어떻게 보면 뭐 1000 이렇게 달하는 의자를 많이 사는 사람 중에서는 이게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사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안 되나요? 자동차는 한 대 사면 교체가 몇 년마다 하죠? 한 5년? 5년, 뭐 길어야 10년이죠? 네. 가구는 평생 써요. 의자, 좋은 의자, 만약에 1000만짜리 의자 하나 샀다고 치면요. 이걸 한 3, 40년 나누게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 안 해요, 매년.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구는 물려주는 거예요, 다음 때로도. 자동차를 뭐 100년씩 탈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보통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남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나는 내가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고 이미 직장인들 중에서도 직장에서 직장인 중에서도 요즘 많이 네이버라든가 해요. 이런 데서 뭐 엄청 좋은 의자 쓰더라고요. 회사에서 사주는 거 말고 회사에서 에어런처 한동안 뭐 열풍 불어서 많이 사줬는데 그거 말고 개인들이 사요. 왜냐하면 웬만한 월급장이가 1년에 카드값 1년에 얼마 쓸까요? 적게 쓴다고 그래도 뭐 1000, 2000원 쓰잖아요. 웬만하면. 거기에서 100, 200 빼는 거는 큰 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한 개만 봤을 때는 크다고 느껴지지만 우리가 1년 내내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라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그걸 10년으로 나누게 하면 굉장히 그리고 또 여러분들 평소에 술 먹는 거, 술 좀 아끼시면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개 많죠. 소장님 말씀은 굉장히 공감은 가지만 제가 아직도 한 번도 이런 거 가구에 돈을 안 썼다 보니까 아직까지 카드에 손은 안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저도 제 주변에서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의자 하면 또 일하는 거니까요. 결국에 책에서 AI랑 이제 AI 워크 관련된 얘기가 나오던데 AI 및 기술 진화가 일하는 방식은 좀 어떻게 바꾸나요? 근본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가장 중요해진 환경을 더 강조시킬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왜 무서운 얘기냐? 효율성과 생산성이 강화가 되면요. 10명이 가령 일한다. 그런데 그 10명에게 생산성 AI 도구를 다 주게 해서 잘 쓴다 그러면 10명에서 15명이나 수명치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럼 회사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겠죠. 그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럼 5명만 쓰고 5명을 집에 내보내고 그래도 10명치가 될 거잖아요. 시장 자체가 파이가 정해져 있는 거면 사람 무조건 많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생산량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사람을 줄이겠죠. 최근 2년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구조조정의 핵심은 AI발 구조조정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인건비 아끼려고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일하는 방식 바뀌고 산업이 바뀌어서 그에 대응하려고 바꾼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생긴 변화 중에 하나가 업무용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이 급등했어요. 이거 계속 갈 거예요. 그렇겠죠. 한국은 이제 시작이에요. 미국은 2년 전부터 했다면 한국은 구조조정 이제 시작하려고 각 잡고 있잖아요. 한국은 좀 미국처럼 고용이 해고가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안 하면 기업이 어려워요. 점점 뒤쳐져요. 미국에서 구조조정을 누가 제일 열심히 했냐면 업계 1, 2등이 제일 열심히 했어요. 꼴찌가 하는 게 아니고 1, 2등이 그 다음에랑 격차를 벌리려고 한 거예요. 한국의 기업들이 이거 안 하고 민기적거리면 민기적거릴수록 계속 뒤쳐져요. 그럼 미래가 더 없는 거죠. 그럼 나중에 10년 뒤에 그때 10년 뒤에 전에 좀 할걸? 그거 안 해가지고 10년 뒤에 일자리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정리가 2025년 되면 더 강화될 거고 거기다가 미국은 정말 무서운 게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정부 효율부라는 부처를 만들고 그 부처에 일론 머스크를 앉혔잖아요. 기업인이죠. 일론 머스크는 이미 몇 년 전부터도 공무원들 규제 너무 많고 공무원들 일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계속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당연히 AI 도구를 업무에 많이 쓰게끔 할 거고 생산성을 끌어올릴 거고 그리고 생산성이 좀 떨어진 사람들은 아마 복지 파트로 많이 내보낼 거예요. 일하는 체계를 다 바꿔놓을 거예요. 규제도 많이 없애고. 그러면 미국에 있는 민간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럼 한국에 있는 민간 기업도 가속화되겠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정부들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 정부니까 하필이면. 힘없는 조그만한 나라가 아니고 힘 제일 센 나라의 기준점이 바뀌는데 따라가려면 외교는 또 따라가야 되겠죠. 네. 전 세계가 구조조정 엄밀히 따지면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조율이에요, 지금. 조율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세게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분 옆집 동네 아저씨가 집에서 놀고 있는 꼴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속상하지만 모두의 일자리를 다 지킨다. 이거는 너무 낭만적이고 그냥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 지키려고 붙잡고 있다가 모두의 일자리가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왜? 회사가 엎어질 거니까. 한국 최고의 기업도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요즘 삼성전자 보면 그런 시대다 보니까 뭔가가 수술이라는 거는 어떤 부위가 좀 아프면 잘라내고 꼬매고 이런 거잖아요. 수술 안 하고 난 저 부분이 소중해서 영원히 나의 암덩어리도 소중해 영원히 이러면 다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직에서 일하는 것 중에서 사업성이 떨어진 건 빨리 좀 잘라내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면 들어오고 더 이상 인재 아닌 사람들은 내보내기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러운 경영활동의 기본인데 이걸 하는 해가 2025년 아마 거침없이 많이 할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일자리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긴 한데 사실 미국의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하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생존이라는 게 걸려 있어야지 뭔가 혁신이 나올 수 있는 건데 회사가 힘들든 힘들지 않든 너무나도 또 계속 보장되는 게 꼭 정답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 개인에게는 어떤 건 누군가에게는 가장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기업이 어떤 위기에 빠졌거나 또 기업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인재는 아닙니다. 직원들 중에서 일부는 묻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 왜 묻어갑니까? 묻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묻어가고 싶어서 묻어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과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퇴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나이와 무관하게 새로운 변화를 안 받아들이면 퇴물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20살이어도 새로운 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쓸모가 없잖아요. 나이가 7, 80이어도 새로운 거 계속 공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20, 30대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경험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이 흡수력까지 좋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조직에서 자기가 새로운 변화에 둔감해서 생긴 일이면 스스로가 자각하고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에 에너지를 쏟을 궁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노느라고 술 먹느라고 소홀히 했던 부분 그걸 가지고 난 더 놀아야 되겠으니까 내 일자리를 계속 지켜줘? 그러면 그 사람의 일자리는 지킬 수 있을지언정 그 회사가 할 수 있는 사업성은 계속 제약을 받을 거고 그게 5년 뒤 10년 뒤 그 사람의 자녀 때 가서 일자리를 못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한국에 잘 나가는 대기업들 있죠. 그 대기업들이 지금 팔고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다 몇십 년 전에 시작한 사업들이에요. 갑자기 새롭게 해서 만들어진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25년 전에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탑10하고 작년에 탑10하고 거의 비슷해요. 수십 년째 똑같은 거 울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미래가 어둡잖아요, 자꾸. 왜 우리가 장기 저성장에 계속 빠져든다는 얘기를 하고 일본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얘기하냐면 그 다음 타자의 산업들이 자꾸 등장해줘야 우리 산업 중에 뭐 하나가 좀 죽으면 대체가 계속 될 텐데 그게 지금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면 기업들 지금 잘 나가는 기업도 10년 뒤 보장이 안 되죠. 포천 500대 기업이면 세계 최고의 대기업이잖아요. 포천 500대 기업 1960년대 500대 중에서 지금까지 500대 들어있는 건 10%도 안 돼요. 다 빠져나갔어요. 뒤로 저 밑으로 가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애들은 변신을 계속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조그맣지만 얘들이 완전 과감하게 변신한 얘들 때문에 다 지는 거잖아요.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런 변화를 못 쫓아가면 장기적으로 계속 추락합니다. 사무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공실들이 생기는 것들, 원격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텐데 채용은 어떻게 좀 바뀔까요? 채용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10대 그룹사 중에서 신입사원 공채, 대졸자 공채하는 거는 삼성밖에 없잖아요. 이제 공채 거의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된 기조가 꽤 됐고 삼성도 언젠간 또 그만하겠죠. 나머지 일부 공채스럽게는 하지만 전면적 공채는 다 이제 없어지는 거고 수시 채용 많이 하고 인턴십 데리고 와서 일 시켜보고 잘하는 애들 그 중에서 뽑고 이런 거 많이 해요. 학점 보고 뭐 스펙 보고 사람 뽑는 시대는 이제 끝나가요, 점점. 그런데 이런 시대에 대학 졸업하는 사람들이건 취업을 준비
준비하는 사람들이 30년 전 마인드로 취업을 준비한다? 택도 없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지금 시대에 맞는 인재상을 알아야 될 거고 그 인재상에 맞춰서 대학도 교육을 바꿔야 될 거고 학생들도 대학에서 주는 거 말고도 자기 취업 준비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요즘에 뭐 공통적으로 많은 이 다양한 학과가 있는데 준비해야 되는 취업 준비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점점점 테크 영역의 일자리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10대 그룹사 보통 연말쯤 되면 임원 인사하잖아요. 임원 인사하면 대부분 임원 승진자들의 거의 과반수 이상이 R&D 파트예요. 한 3분의 2까지도 돼요. R&D 파트가 대부분 승진 많이 해요. R&D 파트가 다 테크 영역이잖아요. 왜 테크가 다 모든 걸 하느냐? 요즘 경영진들도 테크 베이스 사람 많죠. 왜 그러냐? 테크가 돈 버는 시대라서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테크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채용 훨씬 수월한 거 당연한 건 거고. 만약에 뭐 인문 이쪽이 취업 잘 안 된다 속상해도 어쩔 수 없죠. 애초에 인문은 기업에서 돈 벌기 위한 뭔가를 개발하기 위한 걸로 설계된 과들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래서 대학들이 뭐 우리 학교만 들어오면 취업 됩니다라는 거짓말을 믿으셔도 안 되고요. 대학들도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되고 취업의 현실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플랜들을 좀 짜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등록금 받아먹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수많은 대학들은 좀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어디서 교육을 들을 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 참 와닿는 게 테크 출신인 분들에게 인문을 교육하는 건 가능하대요. 근데 인문학 출신인 분들에게 테크를 교육하는 거는 너무나 좀 한계가 명확하다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테크와 인문을 나눠서 그런데요. 네. 인문은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 소양과 인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정직해야 되고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고 이런 걸 찾아가는 건 거죠. 미국에 원래 인사관리협회라는 데서 2023년까지는 몰입, 유연근무 이런 걸 주 화두로 삼다가 2024년에 AI가 대세가 됐잖아요. 화두가 뭐가 된지 아세요? 소프트 스킬. 소프트 스킬이 사람과 관계 맺는 거라던가 창의력이라던가 이런 쪽, 예의 발음 이런 쪽을 강조해요. 기술이 중요해질수록 그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문에 대한 관점도 인문학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소프트 스킬을 얼마나 높일 거냐 여기에 대한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죽음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키워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본은 왜 종활이라는 말을 만들고 종활 사업을 키웠을까요? 종활이 마지막을 찍는 활동이잖아요. 죽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마침표도 찍어야 되고 그리고 일본에선 생전 장례식이라는 게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고 나면 친구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친구들이 밥도 못 사주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좀 아프다 이러면 친구들 불러가지고 밥도 사주고 올리면서 일종의 생전 장례식을 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일본의 유명한 사람들만 하는 행사 같은 거였어요. 내 사회적 활동을 그만한다 이런 의미로. 근데 한 5, 6년 전부터 일반인으로 이게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종활 10한 5, 6년 전부터 이 말이 일본에서 대두되기 시작하고 마지막 활동을 찍기 위해서 내가 수의를 어떤 거 입을지부터 내가 얻은 묘지에 묻힐 내가 다 정하는 거예요. 살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3대 이벤트가 있죠. 장례식, 결혼식, 그다음에 돌잔치 이런 3개. 이게 3개의 이벤트가 되겠죠. 3대 이벤트 중에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직접 개입하는 거. 결혼식밖에 없었어요, 과거에는. 돌잔치 하기엔 우리가 너무 어리니까 개입 못하죠. 개입 못하는 거죠. 장례식도 내 후손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개입을 안 했어요. 근데 수명이 길어지고 옛날 사람이면 돌아가셨어야 될 나이 이후에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거니까 그럼 내 인생은 덤 같은 인생이니까 내가 이때 마지막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류이치 사카모토라고 유명한 음악가 있죠. 자기네 돌아가신. 이분은 자기 장례식 때 틀 음악을 미리 다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죠. 음악가인데 자기 장례식 때 어떤 음악을 듣는가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좋아했던 음악을 내가 아끼는 뮤지션들의 음악을 골라서 이거 좀 들어줘라. 날 마지막으로 추억하면서 얼마나 메시지가 좋아요. 마치 요리를 직업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면 자기 마지막에 대접할 음식을 아무거나 하세요 이게 아니죠. 내가 생전에 가장 자신 있게 만들었던 그 음식을 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게 자기의 색깔이 담겨진 행사들이잖아요. 제가 아까 종활도 그렇고 생전 장례식도 그렇고 일본에서 벌어진 이런 새로운 움직임들이 한 5년, 10몇 년 전 엔딩 산업전이라고 코엑스 같은 데서 크게 그런 장례용품을 모아놓고 대대적 행사가 있어요. 이게 올해가 10회째였어요. 10회째고 팬데믹 기간 잠깐 쉬었으니까 10한 2년쯤 된 겁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게 다 10한 2년, 3년, 4, 5 이때죠.
일본이 이때 뭐가 있었을까? 일본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게 17년 전입니다.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때죠.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2025년에 진입합니다. 25년 진입하죠. 우리가 1000만 되죠. 일본이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29.3%고요. 숫자로 따지면 3,700만 가량 돼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노인분들이 진짜 많이 엄청 보이거든요. 많죠. 75세 이상만 2천만 명이 넘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에선 노인들이 연애하는 드라마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드라마에서 만약에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연애해야지 사람들이 로맨스라고 쳐다보는 건 거지, 노인들이 에이, 그거 누가 봐, 이러겠잖아요. 노인들이 그만큼 많으니까 노인이 연애하는 프로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일본 사회와 초고령화가 되는 시점이 한 17년쯤 차이가 나요. 일본이 그 시점이 되면서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1000만이 됐어, 20%가 넘었어, 이 환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너 어떻게 준비하고 고려할까? 그리고 더 이상 자식에게 다 안 물려주고 내가 좀 쓰고 죽자, 이런 사람 점점 많아져요.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생전 장례식을 비롯해서 장례와 관련되는 쪽에서 돈을 쓸 노인들이 많아질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2025, 26 잘 지켜봐야 돼요. 어떤 시장이든 먼저 앞단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그 시장이 만개할 때 훨씬 기회가 많겠죠. 라이프 트렌드 2025 책을 보면 죽음과 관련된 사업이 장례식, 장묘, 상소, 재산 정리, 연명 치료, 간병, 유품 정리, 엔진 산업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도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 20%에 진입하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트렌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사실 책 속의 트렌드 범주를 굉장히 다양하게 제가 해석을 해놓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트렌드는 설명을 잘 이해하도록 읽고 머릿속에서 다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나 명제를 외우는 거 가지고는 써먹지를 못해요. 내가 충분히 이해해야, 오늘 다뤘던 내용도 내가 충분히 이해해야지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사업이나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가 딱 지켜보면서 거기에 딱 맞춰 설명한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커스터마이징 하려면 충분히 이해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트렌드를 이해 과목,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이해 과목이라고 여기시고 충분히 해독을 잘 하셔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기회를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의 라이프 트렌드 2025 책을 보시면서 보면 책에도 12가지 큰 키워드가 있는데 저는 늘 생각하지만 이 키워드를 다 아는 거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는 너무 좋지만 여러분이 다 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파고 들어가서 더 찾아보고 여러분 삶의 그 키워드를 녹이는 게 이 키워드 예를 들어 매년 저희가 함께 쓴 다른 사람과 더 함께 쓴 모닝 트렌드라는 책도 있고 트렌드 책 많잖아요, 사실. 그거 매년 보고 덮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늘 드리는 말은 그럴 거면 차라리 소설책을 보자. 에세이를 보고 문학책을 보고 내 실생활에 사실 이거는 녹이려고 보는 책들인 건데 알고 그냥 덮는 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아마 현존하는 책 장르 중에 가장 실용적인 책이 트렌드 서적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 여러 종류의 책들을 보셔서 스스로가 조율을 해야 돼요. 나에게 어떤 영역이 왔고 관심사인지를. 이 연말에 여러분의 삶에는 그 트렌드 중에서 어떤 키워드를 내 삶에 녹여볼까를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만의 손님은 김효석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